흰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귀갓길 무사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 쇼스트라이크의 황동석입니다. 12월 새롭게 단장한 주식 쇼스트라이크 벌써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료 문자와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013-3366-0110 무료 문자입니다. 네, 오늘의 감독님이자 선생님,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무엇을 아는지가 중요하다. 노하우 시대에서 노웨어 시대까지. 일은 개미처럼, 그러나 주식 투자는 배짱이처럼. 남은우의 배짱이 주식 투자 노하우, 바로 공개됩니다. 네, 남은우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배짱이 주식 투자 노하우라. 배짱이 주식 투자 노하우 궁금한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경제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이제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중앙경제연구원 남은우 원장이고요. 배짱이 투자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공 투자의 결실을 얻어내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요. 배짱이 주식 투자 노하우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배짱이 주식 투자 어떤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의 내용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배짱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만큼은 배짱이처럼 쉬어가면서 놀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어떤 것을 알아야 될 것인가와 그리고 우리보다 열심히 주식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아주 뛰어난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종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개미처럼 일을 해야 맞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짱이처럼 그들을 어찌 보면 부린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잘 이용해서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된다. 우리 삶은 역시 개미처럼 살더라도 주식 투자만큼은 배짱이처럼 웃으면서 즐기면서 노래도 부르고 결국 주식 투자에서 성공 투자만큼만 우리가 달성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배짱이 투자법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자, 남은우 원장의 배짱이 투자법 첫 번째 그림은요. 첫 번째 그림은 배짱입니다. 예, 기타도 치고요. 요즘에는요,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필요한 게 여유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고 그 수익에 쫓기다 보면 어떤 리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배짱이처럼 조금만 여유를 부린다면 좀 더 우리 삶이 좀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 운칠기삼. 제일 먼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포커 게임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포커를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의 이 5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포커 게임에서의 현재 5장은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라는 어마어마한 낮은 확률의 어떤 나타나는 최고의 패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 밑에는 뭐 아시다시피 고스톱의 5강입니다. 역시 5강 또한 결코 쉽지는 않겠죠. 자, 제가 이 그림을 먼저 띄워놓은 이유는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포커처럼도 할 수 있고 또 고스톱처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포커처럼 한다면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고스톱처럼 해야 된다. 품위 있는 증권 투자를 이야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웬 고스톱이냐, 웬 포커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포커라는 게임은요. 시작을 패를 받고 출발을 하다가 자기가 상대편을 이기지 못할 단계가 되면은요. 언제든지 드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패를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고스톱 같은 경우에는 패가 좋게 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패를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거요? 이 헌법에 나와 있죠.
예, 연사 금지입니다. 네. 연달아 죽을 수가 안 없어요.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안 좋은 패를 가지고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또 이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포커 게임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패가 아니면 죽을 수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장이 안 좋고 내가 가진 종목이 좋지 못하면 깨끗하게 버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스톱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이 안 좋아도 우리는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손실을 최소화하자. 어차피 주식 시장에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안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는 손실을 작게, 대신에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내보자는 의미거든요.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 또한 역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좋은 장에서 극도의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안 좋은 장이 있다면 안 좋은 장에서는 좀 수익률을 얻어내기보다는 작은 손실로 방어해 나가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좋은 패냐 아니냐가 분간을 해내는 그런 실력을 닦아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 하나씩 접근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패가 좋은 패인지, 그리고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느 타이밍에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의 강의는요, 분명히 굉장히 쉬운 강의일 겁니다. 굉장히 쉬운 강의지만 한 번씩은 실습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꼭 한 번씩 제가 전해드리는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꼭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선 하나, 둘, 셋. 예, 긴장부터 풀자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연필을 들고 네.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은요, 연필을 놓으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고요. 우리 뭐 골프 같은 경우도 그렇네요. 제일 초보자들한테 프로님들이 가르치는 이야기, 힘을 빼라. 주식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눈에서 힘을 빼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힘을 좀 빼고 조금은 제3자의 관점으로 들어가야지만 주식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증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분석을 한다면 어떠한 절차들을 가져야 될 건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증권 분석의 절차 제일 먼저는요. 과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굳이 꼭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전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증권 투자를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네. 제일 먼저 고려한다면 역시 투자자의 투자 자산, 과연 나는 얼마의 금액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부채는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매일같이 급여가 들어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목돈을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환경만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두 번째, 자본시장의 조건들, 과연 이 시장에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두 번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 이제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총 투자 금액에서 내가 가능한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이 1억에서 과연 얼마를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1억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한 30% 정도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과연 목표가 무엇인가,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 아니면 은퇴 설계, 이런 목적에 따라서 투자 방법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냐 아니면 조금의 수익률 중심이냐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과연 난 투자를 얼마 동안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장기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장기 투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가 곧 능사는 절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투자 시기까지 우리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경기 분석,
자, 현재의 경기 상황이 내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분석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우리가 거시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이 마찬가지겠죠. 유로존의 위기 그리고 미국의 지금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또 하나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리스크도 있죠.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고 나면 이제 4단계 산업 분석에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면 거시경제상으로도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고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아무 종목이나 살 수는 없겠죠. 어떤 산업에 있는 종목을 살 것인가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자동차냐, IT냐, 건설이냐, 조선이냐 이런 등의 산업 분석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산업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여러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산업까지 분석이 되고 나면 굉장히 폭을 많이 이제 좁혀놨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역시 이제 기업 분석에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IT를 택했다면 이 IT에서 어떤 종목으로 갈 것인가? IT에서 뭐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러한 종목 선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분석하게 되는 게 이제 질적 분석이라는 것과 양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에 그 대주주가 만약에 워렌 버핏이 되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워렌 버핏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회사의 실적이 갑자기 나아지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투자자의 질적인 내용과 그리고 대표이사로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지금 그런 회장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글과 컴퓨터의 사장이 되었다면 또 하나의 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분석과 그리고 현재 양적 분석입니다. 계량화가 가능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종합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이제 기업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제 자산을 우리가 배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만 좋다고 해서 다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종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샀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별 가치주로 할 것이냐 성장주로 할 것이냐 또는 그를 통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는 10종목으로 할 것인가 5종목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비중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수익이 관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종목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의 어떤 성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것보다 사실은 종목을 어떻게 배분해 나가느냐가 장기간에 걸친 어떤 연구 데이터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전술적 자산 배분이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적정 주가를 산출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좋다. 그렇다면 지금 145만 원에 따라가면서 매수를 할 것인가? 그럼 적정 주가가 얼마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출이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산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제 재무제표 분석이 되겠죠. 워렌 버핏의 스승입니다. 벤자민 그레엄이 재무 비율 분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91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캐시플로우라든지 여러 이제 내재 가치 평가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이제 산출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밍을 결정하겠죠. 적정 주가 대비 더 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살 것이다. 또는 적정 주가 대비 더 높은 가격이 있으니까 팔 것이다.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제일 먼저 분석을 하고요. 이 다음에 이제 산업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산업 분석을 하고요. 이 산업에서 또 하나 끄집어내서 기업을 우리가 좋은 기업을 찾았던 거죠. 좋은 기업을 찾고요. 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한 거죠. 가치를 산정해서 본질 가치, 내재 가치를 산정한 다음에
저평가냐, 고평가냐,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냐, 고평가냐가 네. 확실하게 저평가냐, 고평가냐가 나타난 다음에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 이제 타이밍이 우리가 이제 잡을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향식해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향식이라고 읽혔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네. 상당히 좋은 내용일 거예요. 경제도 보고 좋은 경제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좋은 산업을 봐야 되고 그 속에서 또 좋은 기업을 보고 또 가치를 산정하고 타이밍 정말 완벽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거시경제나 산업의 어떤 성패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한 번 맞고 틀린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나서도 경제는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배제해버린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뭐에만 열중하면 되냐면 바로 이 개별 기업의 가치만 열중하면 된다.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경제 분석이라든지 산업 분석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맨 먼저 보는 게요, 아침에 미국 시장 어떻게 됐나? 유로존의 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미국의 재정절벽. 우리 고민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미국까지 고민해야 되고 유럽까지 고민해야 되고 또 중국의 전인대는 어떻게 됐을까? 고민 너무 많이 하고 계시죠?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는 사실은 우리 또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지식을 얻기에는 힘들고 정보를 얻기에도 힘들고 분석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럼 기업 가치 분석. 가치 같은 경우에도 분석하기가 재무제표 봐서 뭐가 어떻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분석하겠습니까? 분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관이라는 곳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분석해서 다 내놓는 데이터를 우리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활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다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자.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해야 되는 것은요. 아주 작은 중소형주에 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역시 매수 타이밍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매수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 소위 말해서 차트를 통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잡아 나가게 되겠죠. 차트에 대한 기법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나 그리고 투자 상담사, 뭐 자산운용사 등의 어떤 전문가를 배출하는 그런 교육을 할 때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결코 많은 거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꼭 알아야 되고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분석들만 몇 가지만 외우시고 단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 따로 손 따로 움직이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게 주식 투자거든요. 배웠으면 써먹자. 만약에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확률이 높은 게임은 결국 계속하면 할수록 이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우선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누구나 뭐 그렇겠죠. 이 다양한 어떤 기법들,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저는 계속 언급해 드리겠지만 가장 쉬운 거, 가장 쉽고 간단한 거에서 어떤 큰 해답을 찾자는 쪽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차트로 들어가서요. 자, 경제 분석 이야기가 이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 분석 이야기를 지금 이제 듣고 나면은요, 두 번 다시 안 들으셔도 돼요. 이 부분만큼만 한번 기억하고 넘어간다면 다시는 이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제 팩트만 보는 법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기업 외적인 요인들이죠. 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장 위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종목이 좋더라도 시장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지면 그 종목도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한 종목을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에 어떤 그 리스크가 발생하면 자동차 주식이 떨어지겠죠? 안 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자동차업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삼성전자가 좋다면 안정화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나라 자체의 리스크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 주식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도 사고 미국도 사고 일본도 사고 중국도 사고 다 사보자. 그랬을 때 과연 위험이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죠. 외계인이 나타나면 역시 지구의 주식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유럽의 위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 글로벌 동조화에 의해서 동반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경제를 분석을 좀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역시 제가 계속 거듭 말씀해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경기 변동 이야기인데요. 경기라는 것은 이렇게 침체기를 거치고 침체기에서 회복기 그리고 화랑과 후퇴로 이런 일정한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물론요, 항상 수평으로 걸리지는 않고요. 지난 100년간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대부분의 경기 순환 사이클을 보면은요, 항상 우상향하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꾸준하게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상향하되 경기는 이러한 일정한 변동, 주기를 가지더라. 그래서 이 한 번에 이만큼의 자기 자리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순환주기라 하는데 이 주기가 짧은 것도 있고요. 또 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짧을 때도 있고 길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짧은 파동이 있는데요. 2, 4년 주기, 2년에서 4년 정도의 주기가 나오는 키친 파동이 있고요. 그리고 10년 주기로 바뀌는 주글라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에서 60년 정도 되는 컨트라 TF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 이름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글자 수가 작을수록 기간도 짧다. 예, 주자는 2에서 4년, 주글라 10년. 컨트라 TF 말도 길죠. 예, 한 50년 된 내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큰 주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안에 50년짜리 만약에 이게 주글라 파동이다. 주글라 파동이 있다면 여기 안에 또 작은 파동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산업이든 기업이든 두 개 모두가 겹쳐가지고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때가 있고 두 개 모두가 겹쳐가지고 아주 안 좋은 흐름이 나올 때가 있겠죠. 이럴 때 주가는요 급등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파동과 큰 파동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가 우리에게 관심이 될 것이고요. 기타 또 이런 파동뿐만이 아니라 건축순환 그리고 구준해치 파동이라는 파동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파동은 이제 건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파동을요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느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주식은요 현대중공업의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99년부터 2004년까지를 보면 주가의 흐름이 거의 5만 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역시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업 자체가 대화랑기로 넘어간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계속 침체와 회복을 거쳐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상승하는 기간을 보면은요, 대충 잘라보면 이 구간을 생각해 보면 한 3년 정도 되죠. 3년 정도. 3년 동안에 대시세가 발생하고요. 이 구간 하락을 합니다. 그죠? 2년 정도의 하락이 발생합니다. 즉, 합해 보면은요, 이게 상승과 수축이죠. 상승과 수축. 키친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년 동안의 상승 이후에 짧은 1년 6개월간의 상승이 이제 3년의 상승이 아니라 1년 6개월 정도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일반적으로 조선업이나 철광이나 그 화학업 같은 경우에는 주글라 파동이 큰 주력 파동이 되고요. 그래서 키친 파동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이 되거든요.
1등주로서의 정고점을 맛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종목에 대해서 개별적인 내용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이 기간을 본다면 지금 2005년이고요. 2005년부터 상승했던 파동이 일단락이 다 지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파동은 2014년, 15년부터 본격적인 다시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빨리 온다면 한 2013년부터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파동을 이 산업 전체에서 어떤 종목에 적용을 시켜보면 대부분에 상당히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키친 파동은 아까 2에서 4년이라고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키친 파동은 경기 변동이 굉장히 민감한 산업들,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요. 철저히 좀 키친 파동의 흐름을 잘 따라간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홀수의 상승, 짝수의 하락 뭐 이런 부분이 2000년 이후에 상당 부분 높은 확률로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이런 파동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은 좀 쉽게 좀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경기 지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경기 지표를 어디에서 보느냐?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ecos.bok.or.kr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 달에 한 번씩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면 가장 좋느냐? 매달 1일에서 2일 정도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여기에는 많은 그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사이트거든요. 한국은행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지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밑에 보면 이제 100대 통계 지표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100대 통계 지표가 쭉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100대 통계 지표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 이제 뭐 다 보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네.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동향등도 있고요. 한 번씩은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은요, 댁에서 컴퓨터를 켜셔가지고 이 지금 에코스로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두들겨 보세요. 그럼 다양한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보시고 되도록이면 한 달 매월 초에 경기 선행지수만큼은 꼭 한 번씩만 보죠. 한 번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두 가지 차트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 동그라미 치놓은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선인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앞에서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뒤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게 있네요. 먼저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네요. 어느 게 먼저 갈까요? 이게 먼저 가네요. 이게 선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행. 그러면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가 앞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를 나타내는 경기의 선행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표를 보고 우리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면 큰 틀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 대한 경기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제일 끝부분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내리 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경기 동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결코 좋다고 볼 수가 힘들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요, 수출과 관련된 밀접한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수익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 구간에 있을 때는 주식 투자는 절대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미수나 신용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배팅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갈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베타를 크게 한 레버리지가 큰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틀의 그림을 보고 내가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를 선정하신다면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
지수가 이제 뭐냐?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부문별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생산, 투자, 고용, 소비 등에 대해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너무 둔감하진 내용은 아니겠죠. 민감하게 반영하는 경제 지표를 이제 만들어서 전월 대비 증감률을 이제 합성하여 작성했는데요. 경기 선행지수가 있고요, 동행지수가 있고 이제 후행지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동행, 후행 이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자, 선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선행,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인. 경기 선행 지표는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요. 동행은 지금 경기가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후행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경기 선행이겠죠. 주가는 경기에 선행할까요? 동행할까요? 후행할까요? 당연히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겠죠. 경기가 좋아지기 이전에 주가는 먼저 상승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행지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행지수의 흐름들을 동행지수는 실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행지수 보면 뭐 구인 구직 비율이라든지 기계 수주액 그리고 건설 수주액 총 유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들은요, 이런 세부적인 글귀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방금 보여드렸던 경기 선행지표와 경기 동행지표 순환 변동치, 아까 두 번째 여기 보여드렸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하이만츠의 법칙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경기 선행지수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경기 전환점에 관한 신호를 주는 것이다. 즉 어느 시점이 경기가 바닥이고 또 어느 시점이 경기가 정점인지 고점인지를 나타내주는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만츠의 법칙을 이용해서 경기 전환점을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론인데요. 다음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경기가 확장 중이다. 확장기라면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단계겠죠. 경기 확장기 국면에서는 선행지수가 두 번 연속 하락하면 확장하다가 두 번 연속, 즉 2개월 연속 하락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정점, 그 다음 달에는 경기가 정점이다. 경기가 정점이라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주식 비중을 급격히 줄여라. 투자 비중을 줄이자.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으니까 투자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경기 수축기에 선행지수가 두 번 연속 상승할 경우에 상승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달 저점이 도래하니까 저점이라네요. 저점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투자 비중을 확대를 하면 되겠죠.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다. 근데 속임수가 있거든요. 네. 이 속임수에 조금 유의를 하신다면요. 이 속임수라는 것은 두 번 연속 상승했는데 두 번 연속 상승했으면 경기 저점이 도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달에부터 다시 두 번 연속 하락하는구나. 그러면 저점이라고 볼 수가 없다. 좀 관망을 해보자. 그래서 관망, 보유한 상태, 관망 상태로 그대로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살짝 대입을 시켜보면은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현재는 3개월 연속 하락인 상황이죠. 3개월 연속 하락이라면 현재의 경기는 어떻다 아직 저점이 도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저점이 도래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의 강력한 베팅은 별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화량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하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 1차, 2차, 3차 양적 완화에다가 오퍼레이팅 트위스트까지 이루어졌고요. 계속해서 통화를 푼다는 것은 시중에 돈을 푼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와 이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통화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나돌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확보하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설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수익률이 향상되고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민간 부분, 즉 우리 일반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개인들 또한 자금 확보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좋아지게 되니까 증시가 화랑이 될 것이고요. 그 화랑이 된다면 역시 주가가 상승. 결국 통화량은 주가에 비례한다 이래야 되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 리퀴디티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상승. 그러면 무제한으로 통화를 늘리면 좋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무제한 늘린다고 좋다고 하면 계속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기 부분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역시 통화량의 무제한 증가가 된다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통화량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 물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흐름들이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겠네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미국의 양적 완화라는 것이 지금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의 또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것은요, 돈을 풀었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다만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약인 것은 분명히 한 사실일 것입니다. 네. 이제 끝으로요, 이제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장세와 이제 금융 장세가 있는데요. 실적 장세라는 것은 아무래도 실적 향상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 너도 나도 좋은 실적들, 기업이 화랑일 때가 되겠죠. 반면 금융 장세는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양적 완화나 통화량 공급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과 금리에 대한 대안으로 금리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금융 장세. 지금의 장세는요, 실적이 지금 경기 지표에서 좀 안 좋은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적 장세만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고요. 장세는 오히려 금융 장세의 지속이고 실적은 몇몇 기업의 실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 장세는 굉장히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요,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좀 잡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를 꼭 한번 들어가셔서 한 번씩 클릭하시는 걸로 오늘 하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은우 원장의 배짱이 주식 투자 노하우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실전을 위한 전략 들어보고요. 저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의 코너,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퀴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매일 전문가님께서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3-3366-011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일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고수의 노하우도 배우고 선물까지 챙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 퀴즈와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술적 분석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캔들, 2번 이동평균선, 3번 대차대조표, 4번 헤드앤숄더형. 정답은 3번 대차대조표였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종합주가지수는 어느 지표에 포함되는가? 1번 경기선행지수, 2번 경기동행지수, 3번 경기후행지수, 4번 경기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는 어제 퀴즈 당첨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남은우 원장님으로부터 실전에 필요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후부터 분위기가 좋아진 코스피 1947까지 올라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500선을 하회했는데요. 내일장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철저히 한정된 자금 내에서의 순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계속해서 지지난주 이어서 코스닥이 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철저히 순환 매장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가 대형주들의 순환, 지금은 또 선물 거래 중심의 선물장이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대형주,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거래소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흐름들이 좀 템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또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테마주들, 그간 코스닥 시장을 리드해왔던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또는 대선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진 부분에서의 어떤 거래소의 쏠림 현상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면 코스닥이 이러한 흐름들이 좀 계속해서 좀 둔화된 흐름들이 나타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하나의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 이전 외국인들의 선물과 그리고 현물에서의 어떤 강한 매수와 매도의 변동성 흐름들은 결국 거래소 중심으로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 펀더멘탈 가치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절대 저가 그리고 코스닥이 그간 테마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조차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거래원을 보면서 짧게 말씀해 드리면은요. 지금 기간별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요. 우선 자, 이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연기금의 어떤 거래소와 코스닥 선물의 흐름들을 체크해 보면은요.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이 연기금의 매수세 상당히 좀 강한 부분이거든요.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금 거래소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코스닥에 또한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선물 측면으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와 선물 쪽에서의 반대 방향은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코스닥 쪽에 이제 매수가 이어지는 부분은 코스닥 또한 분명히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따라서
중장기적인 전망에서의 어떤 연기금의 어떤 포트폴리오는요,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비중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거래소 측면에서는 현물은 좀 늘리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는 살짝 매도를 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기금의 매수세는 상당히 좀 많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의 어떤 추후의 전망도 그렇게 어둡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의 흐름은요, 역시 대외적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현재 지수대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요, 지금 피보나치로 돌려보면은요, 62% 선을 가볍게 넘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선물 옵션 만기까지의 매수 차익 잔고 물량들이 좀 터져 나오는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충분히 1911포인트, 1911포인트 정도는 지지를 한 이후에 재도약을 한번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일반 투자분들의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세 번에 걸친 이제 고점에서의 하락 라인을 오늘도 넘기지 못했거든요. 오늘도 넘기지 못했지만은 역시 코스닥의 어떤 하락폭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490포인트대, 490포인트 정도는 지지를 해 나가고 다시 상승한다면 이제는 하락의 어떤 추세대를 두 번에 걸쳐 돌파하는 형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스닥의 기술적인 어떤 강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이 최근 수익률이 좀 안 좋게 나타나서 거래소로 다시 옮겨갈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코스닥 쪽으로 집중해서 자기 순환매, 자기 차례가 들어올 때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측면도 순환매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펀더멘탈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뭐 IT 군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의 향상을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요, 순환매장에서는요, 철저히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길목 지키기,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 1911, 코스닥 490 반등 후에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남은호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5일 주식 쇼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하창봉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노하우가 공개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